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서울의 소리 비주얼 담당 비담 이득신 작가와 함께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수님 지난번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이제 나오셨습니다. 일제 종족주의 저자이신 황태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저 일제 종족주의에 대한 이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즌 2입니다. 이 일제 종족주의를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이거 책을 좀 보여주시면서 예, 해야죠. 예, 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책은 이영훈 등 그 우리나라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써서 그 책 제목의 반일 종족주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일 종족주의자다라고 이제 비하해서 한 건데 그 책 내용이 너무 회귀망측스러운 친일 매국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학자들 6명이 모여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완전 이 책은 이제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맞서는 일제 종족주의라는 제목의 책이죠. 네. 자, 여기 책의 내용에 보시면 이제 바로 들어가기에 그 대한민국은 저항적 민족주의로 건국된 반일 독립국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을 보면 한반도에 존재했던 여러 개의 많은 국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가의 역사를 살펴볼 때 반일 독립국가라는 표현이 너무 이렇게 일본 중심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취지로 이런 표현을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이야기지 그 이전에 대한민국 이전에 무슨 조선이나 고려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제 첫 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줄의 뜻은 임시정부라는 것은 항일 독립투쟁을 하는 우리의 임시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일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첫 구절에 그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항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민족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저항적 민족주의가 생겨난 거죠.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가치론적으로 나쁜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벌하는 팽창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맞서는 민족들의 이제 저항은 그들이 범죄인 한해서 범죄에 반대는 이제 선이 돼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민족주의가 저항적 민족주의입니다.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라는 거는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침략하고 팽창주의로 가는 거니까요.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핏빨고 이제 수탈하는 그런 민족주의고 우리는 그에 저항하는 민족주의를 발휘해서 반일 투쟁을 해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항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를 두 개를 구분하고 또 하나 더 이제 민족주의가 정당성을 지닌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통일민족주의예요. 통일민족주의. 그래서 저항적 민족주의와 통일민족주의는 우리에게 정당한 민족주의라고 이제 헌법에 이제 못이 박혀 있어요. 모든 대통령이나 또는 헌법 규정은 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포심을 진작을 해야 된다고 의무가 되어 있고 대통령 선서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첫 규절은 저항적 민족주의로 세워진 나라라는 걸 분명히 했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뜻이고 헌법 전문의 첫 줄. 그다음에 뭐 사조나 이런 데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고 그다음에 통일을 지향해 대통령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일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동포애란 말은 민족주의란 뜻이거든요. 근데 동포애를 헌법 전문에도 강조하고 중간에도 나오고 또 이제 민족문화의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 같은 걸 못 박아놨죠. 선서에. 그 부분은 전부 우리의 통일민족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통일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는 우리 헌법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 지향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돌아볼 때 일단 통일민족주의는 뒤로 하더라도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항적 민족주의로 되어 있고 저항적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거예요. 북이나 옆에 나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체험 속에서는 일본만이 우리를 점령해서 나라를 없앴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점령하거나 정복해 갖고 국가를 없앨 수 없었어요. 점령은 했지만 국가를 없애진 않았죠. 근데 예. 이제 그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래요? 예, 예. 몽고가 우리를 점령한 것 같지만 네. 이긴 걸로 하자는 정치적인 약속. 37년을 우리가 항몽전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몽고가 질려가지고 너희들이 졌다고만 해주면 너희들의 강토와 너희들의 민족의 풍속과 역사와 왕조의 역사를 다 보존해주겠다. 자, 보세요. 전 세계를 몽고가 점령했는데 네. 한 나라만 점령을 못했어요. 그게 고려였어요. 모든 땅을 점령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보내든지 자기 조카를 보내든지 심지어는 보낼 놈이 없으면 지 노예도 왕으로 보냈어요. 네. 전 세계를 점령해가지고. 네. 그런데 송나라도 10년 만에 망했는데 그 고려는 망하지 않고 계속 싸우니까 항몽전쟁. 네, 너희들이 졌다는 말만 해주면 우리는 졌지만 이겼고 그들은 이겼지만 사실 피루스의 승리라고 그러는데 피투성이의 승리를 거둔 사건이었고 그래서 고려 때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병자호란 때도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잘못 또 조선을 건드렸다가 계속 싸우면 여기에 이제 뭐 물려서 그 중국을 본토를 겨냥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뭐 고려 때도 우리의 그 상투를 보존했지만 그때도 전혀 그런 단발령이나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런데 몽고 때도 싹 깎아버렸고 중국 사람들 그다음에 병자호란 때도 만주식으로 싹 깎아버려요. 근데 우리 조선은 전혀 못 깎아요. 근데 그 감히 일본 놈들 옛날로 나중에 와서 단발령을 내리잖아요. 그게 전국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머리를 보존한 자는 그 민족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정복한 민족과 여러 가지 풍습을 같이 한 민족은 사라져요. 역사상 늘 그랬고 그것을 우리 조선은 잘 알고 있었고 조선 실록에도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중국의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은 지금까지 그 우리가 볼 때 별 볼일도 없는 오신이 뭐니 지킨 민족은 지금도 남아있지만 중국이 좋다고 계속 따라가서 복식도 똑같아지고 그 많은 민족은 사라졌다라고 그런 말을 양성지라는 사람이 합니다. 세종한테 보고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선진적인 것은 중국으로부터 배우더라도 우리의 미풍양속까지 갈아치울 것은 없다는 논리, 문화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데 명확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복식이니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의상이니 또는 머리의 양식을 고수하는 것만이 우리를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고종 때 일본 놈들이 내린 그런 단발령도 왜 그렇게 목숨 바쳐서 지키려고 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낙후해서 지키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기록에서 찾았는데 머리 그런 거 그따위 거 깎는다면 우리가 깎으면 깎는다. 근데 일본 놈이 깎으라면 못 깎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목은 잘라도 머리는 못 자르겠다. 그건 이제 최익한 이야기고 그건 이제 낙후한 이야기라면 이 양반들은 그런 그 보통 사람들은 우리도 자존심상 그들이 깎으라면 못 깎고 우리가 깎고 만들고 만져갈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이 간섭은 못한다. 이런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헤어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죠. 민족의 존폐 또는 존망의 문제였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이제 보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제국주의적인 민족주의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저항적 민족주의와 통일 민족주의를 이제 지향한다. 근데 또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이건 또 제국주의적 민족주의를 거부한다라는 또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침략 전쟁이나 그걸 좋아하는 나라들을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국가를 인정하는 두 가지 조 중에 하나가 피스 러빙 스테이트일 것이거든요. 평화를 사랑하는 그 국가 아니면 선언 안 하면 국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생겨나는 많은 나라, 쪼매는 나라들도 다 선언을 평화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말하죠.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평화 사랑이에요. 평화 애호 국가. 그렇군요. 지금 말로는 이제 평화 애호라고 해놓고 이제 큰 나라들은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일본한테 많이 당해왔지만 자잘하게는
중국한테도 지금도 당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미국이라는 우리 동맹국 안에서도 자잘한 건 당하고 맨날 국방비 올리려고 지금 뭐 예. 방위 올린다고 저러고 있잖아. 뭐 얼마만큼 협상을 해내느냐는 또 우리의 능력이나 또는 재간 또는 지혜에 또 달려 있겠죠. 그 액수는. 예.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부웨노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부웨노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토착 외구라는 단어하고 말과 어떤 의미 차이가 있나요? 유사하죠. 유사한데 이제 토착 외구라는 말은 부에노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네. 그 토웨라고 그래서 많이 토웨. 쓰이던 말이에요. 토웨는 네. 뭐냐면 이미 그 김홍집 또는 박영어 등이 장악해 가지고 그 소위 이제 친일 괴뢰 정부를 세웠을 때 1894년부터 그 백성들이 그 김홍집 정부를 가리켜서 외당 정부라고 그랬어요. 외당 정부. 외놈당의 정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눈에 비친 게 그 가보경장 정부라는 정부의 본질이에요. 근데 네. 역사책은 가보경장을 중시하고 그 백성들의 그 괴뢰 정부에 대한 인식은 감춰버린 우리나라 역사책은 잘못된 거고. 근데 이때도 그들이 이제 뭐 군순이 뭐니 쭉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박영호 사람이 많이 들어가요. 그때 어떤 데는 애국적인 군수가 있고 고종을 따르는, 또 어떤 데는 이제 일본만 쳐다보는 군수가 생겼죠. 그 군수를 토웨라고 써. 토웨. 토착 외구라는 뜻으로 토웨. 토웨 군수.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 의병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공격했죠. 토웨가 군수짓을 하고 있는 데는. 네. 그때부터 쭉 사용된 말이고, 그리고 이제 부에너라는 말은 이제 내가 만든 말인데, 또는 부의 세력이라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 써서 사전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외국 문문만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신채호 네. 선생이 부에노라고 불렀어요. 바깥 외자 써가지고. 그냥 외국. 예. 네. 그러니까 외국 안에는 일본 놈이 제일 세력이 강했지만 일본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걸 쓴 건데, 그걸 이제 원래 염두에 둔 그 말대로 내가 부에라고 해서 부에노라고 썼어요. 부의 세력은 원래 쓰는 말입니다. 노자가 붙은 거 이제 부에노는 이 책에서 일제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처음 이제 등장하는 그러시군요. 말이고. 예, 교수님께서 노예는 처음으로. 노예노자를 쓴 거니까 아주 안 예. 좋잖아요. 예. 근데 원래 부에나라는 말은 이제 신채호 선생의 말이고. 그래서 일본 친일 매국노를 더 낮춰서 비하해서 내가 부에노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특정한 외국,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지극히 친일적인, 요즘 말로 하면 친일적인, 그다음에 일본의 노예 같은 사람들. 일본의 노예 같은, 이런 사람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근대화에 대한 인식을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마치 서양에서 가르쳐주고 일본 놈들이 이끌어주어서 근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냥 부에노들인데요. 네. 근데 전 세계의 근대화는 중국의 송나라의 근대화를 가져다가 이제 근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는 11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그 귀족 제도를 철폐했고 자유시장 제도를 도입했고 과거제를 일반화시켰고 또 사유재산권을 확립했고 또 서민들의 일반 백성들 평민국가가 들어서요. 귀족들이 없어졌으니까 황제가 직접 그 평민을 보고 평민도 직접 황제를 바라보는 군민 일체 국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발전에 있어서 상업 발전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고, 근데 그러한 많은 자유화 조치들,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신념이나 학문이나 종교에 대한 자유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 거가 이제 합쳐서 이제 최초의 근대 국가가 쓰는데 그것을 근세 국가 또는 초기 근대 국가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 이후의 세계사는 서양으로 전해지고 세계로 확산되는 동서남북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세계사예요. 그 과정은 약 600년 정도 걸렸는데 17, 8세기에 이르게 되면 서양도 거의 그런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조를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공맹 철학과 중국 극동 문명의 서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우리는 이제 동천해야 이제 조선이 동천하는 과정에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거예요. 예. 조선은 그러니까 근대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발전된 측면이 네. 가진 고려에 비하면 고려는 중세 국가였다면 거의 초기 근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도 다 있었고 상업의 자유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반도 귀족이지만 치안부 양반이었어요. 4대 안에 과거 급제자가 안 나오면 무효야. 양반 아니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5대 가면 이제 가짜 양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에 이러면 가짜 양반으로 99%가 돼요. 왜냐하면 과거가 폐지됐는데도 어떻게 과거를 합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한부 양반, 중국은 완전히 양반이 없어졌다면 조선에는 시한부 양반으로서 중종 때 4대조까지 안에 과거 급제자와 실직 관직자가 안 나오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양반이 아니다. 네,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앞질러서 이제 중국화되면서 앞질러 가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조선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런 초기 근대국가의 최후 군국 단계에 이런 상황에 서양이 이제 서세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대부분은 문명이나 지식인들은 별로 걔네들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딱 하나 그들이 앞질리는 게 무기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야. 나머지 하는 짓은 다 쌍놈 짓이고. 그냥 아주 우습게 알다가 일본 놈들은 이제 그런 그 유교화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화가 덜 되어 있어 1000년 이래 중국화가 중지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무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죠. 한포사 몇 번에 굴복하고 근대 언답시고 가는데 하는 짓은 명치신의 90%의 내용은 다 중국화를 합니다. 조선은 이미 500년 전에 했거나 400년 전에 한 것을 그때서 해요. 명치 유신의 내용을 보라고 전부 무슨 패번, 치안, 중앙직구나 이미 조선은 500년 전에 돼 있었고 이미 하고 거주 있었던 이전의 건데. 자유고 네. 뭐고 전부 그 신분 평등이고 그들은 그때서 신분제를 만들어요. 우리는 신분제를 고종 때 없애버리는데 배제하고 양반들을 하나도 자기 주변에 두질 않거든요. 예. 모조리 이제 평민이나 천민들이 고종의 최측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호족에 나누지도 않아요. 그런 반상이니 뭐니 난이 없어 아예. 광무 호족이라고 그러는데 고종 때 연호가 광무였기 때문에 명치 호족과 광무 호족을 두 개 비교하잖아요. 놓고 명치 호족에는 걔네들은 귀족 뭐 사족이니 뭐니 쓰는 난이 있어요. 족정난이라고. 예. 우리는 아예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졌고 고종 때 일본 놈들은 그때서 서양 같은 신분제 사회를 만듭니다. 다이마 같은 군벌들의 사회에서 그런 신분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분제가 해소돼야 근대화지. 신분제에서 가는 게 거꾸로 가는 게. 그리고 종교 자유는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걔네들은 명치유신을 하면서 불교를 철저히 탄압하고 일체 기독교는 두루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없애버린 거죠. 원래는 일본이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역행한 것도 많아요. 그들이 명추이신이라는 명목으로 발전한 것은 군사기술 그리고 산업기술 이것만 발전했지 모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근대화는 있었던 것도 파괴되고 퇴행하고 그러고 그런 거꾸로 가는 상황을 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받아들이고 서양에서 나쁜 것을 주로 받아들여요. 전쟁기술, 제국주의. 우리나라 먹으려고 이제 그 제국주의로 그러는 거니까. 근대화는 거니까 우리 자체가 근대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조금만 고치면 금방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이 고치고 4번의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종 때 근대화 한답시고 언제 전쟁한 적 있어요? 전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수구파들이 수구적인 최익현이 뭐니 유인석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 버발로 대든 적은 있어도 뭐 이게 병장기 들고 고종을 향해서 대든 적이 없어요. 고종을 위해서 들은 적은 있어도 고종이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항 세력도 없었고 아주 대단히 빠른 속도로 8년 만에 그 실질적으로 고종이 장악한 대한제국의 권력을 장악한 시기가 8년 정도 돼요. 대한제국은 11년 조금 넘게 존재했지만 그 나머지는 일본 놈들이 장악했으니까 이제 친일파의 세계가 됐고 8년 사이에 일본이 30년간 한 근대화보다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전화기 논 때 서울하고 동경이 같이 전화를 같은 시기에 놓고 98년인가 그리고 전처
전차 있죠. 전차. 전차는 우리가 2년 빨리 놓아요. 아, 일본보다요? 네, 더 빨리 놓고 그다음에 가로등을 그들보다 1년인가 2년 빨리 가로등을 켜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철, 전차, 기차, 그다음에 그 전화, 예. 그다음에 뭐죠 전기나 전화나 전화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에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아니 아시아 전역에서 서울밖에 없었어요. 이게 조금 놓치긴 했지만 이걸 동시에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기차, 전차, 예. 전화, 전기, 가로등이요. 예. 이런 걸 동시에 갖추고 있는 나라는. 중국은 그때도 전철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인력거 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외국 신문 기자나 박사들이 이제 이 서울의 발전의 양상이 아시아 최고라고 그래요. 일본을 능가해버린 거예요. 그 짧은 사이에. 그러니까 근대화가 일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아니고 우리는 거죠. 우리 바탕에서 거기에 뭐 조금씩 보태가지고 금방 해버린 거예요. 자주적으로 우리가 가령 이제 국민 개병자 같은 것도 우리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뭐예요? 병농일치제잖아요. 모든 농민은 모든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군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명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농한계에는 늘 그 칼싸움이나 그런 총 연습이나 또는 활 연습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도처에 전국에 활터가 있었잖아요. 내 고향 사람이니까 알 테지만 그 전국에 그리고 내가 있는 저희 시골 동네에도 있었어요. 네, 동국대도 있었지만 동국대학 옆에 이제 전국의 활터 중에 최고 좋은 활터가 이제 있었죠. 지금 이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문 닫았는데 너무 이제 위험해서 문 닫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여자 궁사들이 세계 신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림픽 때만 하니까. 근데 그 국궁터에서 그 우리나라 여전사 여궁사들이 거기서 처음에 팀이 출발해요. 근데 뭐냐면 우리 국궁 쏘는 아줌마들을 양궁 쏘는 걸로 갑작스럽게 바꿔갖고. 근데 그 실력이라 그냥 세계 제일 잘 쏘는 이제 여자 궁사들이 됐는데 도처에 그런 활궁터를 만들었고 그런 그래서 매 농한계에는 그런 싸움에서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양반은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양반은 군대 안 가는 걸로 양반이라는 티를 냈고 상징이 됐는데 그 과거 시험을 봐야 됐고 아니면은 과거 시험 안 보면 이제 양반이 아닌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순신 장군도 과거 시험 볼 때 평민이 돼 있었어요. 몇 대 전에는 양반이었는데 몇 대 뒤에는 그리고 그게 평민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지원서에.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양반들도 좀 지나면 또 군대 가야 되는 신세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 개병제였죠. 그냥 고종이 딱 느끼기에 서양인처럼 국민 개병제를 해야 됩니다. 뭐 일본 놈들이 와서 말하든 보니까 뭐 비슷하거든요. 우리하고 조금만 고치면 별로 고민을 안 해요. 개혁에 있어서. 쉽게 할 수 있고 다만 무기를 빨리 현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현대 군대를 신식 군대를 만들고 이런 것이라서 이미 근대화는 대단히 우리 쪽 안에서 진행되어 있었고 그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8년 만에 근대 국가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를 통해서 근대화가 되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닐 뿐더러 서양에 의해서도 근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이뤄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참조하는 그래서 그걸 구본 신참론이라고 그러는데 고종이 내가 보니까 옛것을 다 바꾸는 것도 가하지 않더라. 산전수전 다 겪은 왕이 1896년 초에 또 97년 말까지 이제 하는 윤후 만에 나오는 말이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또 우리들 것만 고수하고 있다가도 말이 안 되더라. 그래서 구본 신참 우리 전통을 근본으로 하되 서양 것도 직수입 보면 안 되고 참조만 하자. 그 구본 신참론을 펴요. 이게 동도서기론이 아니라 동도서기론도 그거 못 쓰겠더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도서기론이 어떤 의미인 거죠? 우리 동쪽의 정신을 지키고 서쪽의 기술을 갖다 쓰자는 건데 동쪽 하면은 중국 놈도 동쪽이고 일본 놈도 동쪽이고 우리 조선도 동쪽이고 다 동쪽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도가 없더라. 그리고 꼭 동쪽 것이라고 해서 보존할 일만은 아니다. 여전 남비가 뭐가 좋냐? 고종 생각이에요. 그 돈데 지킬 건 아니지 않느냐? 또는 너무 오래
그런 관원상제를 하는 네. 복잡한 것들도 다 단순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꼭 그 우리 걸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서양 걸 직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뒤집으면 우리 것 중에 지킬 만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킬 필요 없는 건 가차없이 도라도 버린다. 기술만이 아니라 도도 버린다. 아. 그게 뭐 3년상이면 3년상도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법을 고쳐서 옛날에는 3년상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줄여야 되고. 군사 복무하다고도 갔어요. 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군사 복무하는 동안에는 3년상에는 집을 안 보낸다. 아. 이제 그런 식으로 도들도 바꿔가고 기술도 우리 기술도 괜찮은 거 있지 않느냐. 양장 기술은 당시에도 세계 최고였고 또 우리나라의 삼은 세계 최고였고 면화도 세계 최고였고 미장 농법도 세계 최고였어요. 그걸 뭘 보고 왔냐면 우리 미장 농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민한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쌀을 갈아서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돼요. 그 백만장자가 우리 임시정부에 뭘 되냐면 공군을 만들 수 있는 돈을 내요. 1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만큼 쌀 농작 기술이 예. 경작 기술이 세계 최고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왜 버립니까? 더 발전시켜야지. 그렇죠. 서양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다. 근데 서양 거 때도 좋은 것이 또 있다. 취사 선택하라. 그게 이제 고종의 전체 유럽 내용이에요. 네. 그것에 따라 발전했지 동도 서기론에 따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동도 서기론이라고 생각하는 국사학자 멍청한 놈들이 교수가 꽉 찼습니다. 95%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9번 신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로 발전했느냐? 자, 이제 네 가지예요. 하나는 조선 중화론. 조선 중화론. 네, 적으세요. 두 번째 신존왕주의. 왕주의. 존왕주의. 예. 예. 세 번째는 민국 사상. 민국 사상. 예. 네 번째가 이제 9번 신참론이에요. 그 네 가지로 우리가 근대화를 이룹니다. 아. 하나씩 그렇군요. 설명할까요, 말까요? 네,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마음대로 하시오. 해주시고요. 예, 근데 저기 일제가 쌀을 수탈해 갔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쌀을 수탈해 간 건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수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네, 거죠? 맞놈이라 그 이영운동 이 반일 종족주의 쓴 놈들이 그렇죠. 특히 네. 이제 김낙년이가 그러는데 국제적인 무역 체계 속에 한국이 포함되는데 일제를 통해서 일제의 휘하에서 일제의 지휘하에서 포함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독립적인 국가로서 6개국, 7개국의 수출 수입을 하고 있었던 그런 대한제국이었는데 이놈들의 이제 휘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휘하로 들어간 상황에서 거의 불평등 교환이 벌어지는데 쌀값을 후려쳐서 사가는데 그것이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라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김낙년이를 강사라고 부르나 교수라고 부르나 똑같다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김낙년 강사라고 부르다. 그래도 뭐 신뢰되지 않겠죠 얘 말에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수탈 뺏어가다시피 강매에 가는 거하고 자유 상거래로 그게 그렇죠. 제값을 받고 파는 거도 완전히 수탈은 다른- 빼앗긴 거고 네. 수출은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중에 공출까지 가버리면 예, 그건 사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뺏어가 버리고 그렇죠. 그냥 콩깻목 나눠주는 게 이제 공출이잖아요. 네. 이게 심지어 저 놋대야 놋그릇 하나도 안 남을 정도까지 가져가서 뭐 비행기 만든다고 그놈들이 또 뭐 그 총알 만들고 총알 네, 껍데기 만든다고 가져갔는데 그럴 정도까지 1940년대에 들었으면 그야말로 강수탈을 당하는데 일단 공출이라고 부르죠. 아예 공짜로 가져왔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수출이라고 한다면 이제 강사를 조교라고 불러도 강사나 조교. 김낙년 조교죠. 내가 결코 조교를 비하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조교도 예. 이제 학생들에 비하면 또 왕초요. 진흙이나 바위나 뭐 똑같다 뭐 이런. 자, 네. 그리고 일제 때 건설된 철도 같은 인프라, 일제 때 건설된 철도 같은 그런 인프라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또 근대화의 기반이 또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근대화는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뭐 근대화 기반이 되고 나발이에요. 네, 그냥 그러니까 뭐 경인철도나-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몰라도 네. 경인철도나 또 경부청을도는 고종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철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한강 철교도 고종이 만든 겁니다. 아. 1899년에 완공이 돼요. 아, 한강 철교요? 네, 철교가. 아, 그렇군요. 기술은 미국 기술하고 이제 프랑스 기술이 섞여서 들어와서, 들어왔고, 네. 그리고 경인선은 그래서 이제 그때 완공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1992년부터 93년 사이에 경부선은 완공이 되고 경의선도 완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지선을 뭐 달아내고 뭐 군산선이니 뭐니 지들이 저 쌀 수탈해 가려고 장항선이니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무슨 근대화에 도움이 되기는 뭐 돼요. 수탈해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닌게르에다가 닌게르를 준 게 아니라 닌게르를 빨아갖고 하나 더 꽂고 피를 뽑아갔는데 그것이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원래 최초의 닌게르는 우리가 꼽아서 우리 영양이 보충이 됐겠죠. 네. 우리가 발전하고 고종이 꼽았을 때는 네. 지들이 온 것은 딴 피 뽑아가려고 온 건데 그것을 근대화에 무슨 활력인 양, 네. 맥인 양. 그리고 맞아요. 나중에 저기 만주까지 뚫고 그런 것은 전부 침략하려고 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만주 철도나 이런 건 우리한테 통한이 되는 철도고, 요놈의 자식들이 우리들의 외교권을 1995년에 박탈한 뒤에 1999년에 가가지고 우리가 아직 망하기 전인데 예. 만주 철도 부설권하고 그 광산 채굴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간도 영유권을 그놈들이 중국에 주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간도 영토권을 그렇게 상실을 하는 거죠. 그때. 예.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그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면 간도가 우리 땅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930년대에 백두산 정계비를 없애버려요. 예. 그 이전에 탁본 뜬 것만 지금 남아있고 그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걸 증거를 없애려고. 그건 청나라와 우리 사이에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건데 공동으로 세운 거거든요. 정계비를. 백두산 정계비. 예, 그 흔적을 기록을 없애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 우리 사이에 한청 통상조약을 맺거든요. 그 통상조약을 이제 1990년인가 어렵게 맺는데 거기에 간도 땅은 1890년. 예. 아니 1900년. 아, 1900년이요? 예, 그 간도 땅은 예.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에 다시 논한다. 그 이전에 청나라는 전부 자기 땅이라고 우겼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그때 양보적인 규정이 들어가요. 그 조약에, 통상조약에, 통상장정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 간도, 그러면 그 분쟁을 조절한다면 반반씩 갖는다고 해도 간도의 반절을 우리 땅이야 되지 않습니까? 간도 땅이 얼마나 큰데요. 하얼빈 이남이 전부 우리 건데. 그러니까 삼남 지방 정도 돼요. 그것을 반절은 또 우리 거라고 친다면 나중에 협상을 해서 그러면 우리 영토가 되는 건데 중국도 인정한 그 영토에 대한 우리의 분할 권한을 일본 놈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철도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놈들이. 그러니까 우리 통안의 만주철도죠. 아, 그렇군요. 그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내선일체라는 정책을 또 내세우기도 했잖아요. 이 내선일체 본질이 뭐죠? 내선일체는 이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거죠. 예. 첫째는 이제 학교에서 일본말만 쓰고 일본말을 가르치게 돼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조선어라고 해서 좀 가르쳐오고 그랬는데 조선말 써도 괜찮았는데 19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이르면 내선일체가 이제 강력히 추진되면서 내는 이제 일본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선은 조선이란 뜻이에요. 내륙의 일본 본토와 조선이 일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짓은 뭐냐면 민족을 우리 말살해서 일본군이 전선이 확대되면서 부족하게 되니까 한국 청년과 처녀들을 징병하고 징발하기 위한 사전 전략이야 이게 내선일체가. 그러니까 니들도 우리 이제 민족이니까 다 군대 와야 된다. 내선일체를 맨 처음에 주장한 그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1938년경부터니까 내다보고 있었죠, 얘네들이. 1938년 왜냐면 정도. 37년에 중일전쟁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중국이라는 땅이 그냥 사실 너무 넓고 겁이 좀 났겠죠. 이걸 다 장악하려면 많은 사람을 일본이 동원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편을 이제 어떻게든 강제로 만들려면 한국이라는 그 정체성을 없애야 돼. 민족을 없애서 일본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갖다 쓰되 2등 국민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일본 사람과 대등하게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은 대등하게 대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냥 단어의 순수한 돌아가서 만주에 가면 네. 또는 중국에 가면 완전히 2등 그냥 국민이죠. 2등 국민 네, 노예 똑같은 일본군 안에서도. 네, 노예 취급하는. 아니 감시당하죠. 요 새끼들 튈까봐. 아. 그게 민족이라는 게 없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조선 사람의 뼈 속에 들어있고 살 속에 들어있고 뇌리에 들어있고 기억에 남아 있는데 네. 그 할 줄 아는 한국말을 금방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밖에 모르는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말을 못 배우고 많이 배운 이제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본말 잘하니까 이제 친일파가 돼갔지만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못 배우고 또 머리 나쁜 사람들이 이제 못 배워요. 이거 외국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깎아보고 그 탄압을 가장 정면으로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이제 2,500만이었으면 아마 200만, 300만이 그 깎아밤을 당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보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양반들은 그냥 해방되니까 다 태극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는데 그 많이 배운 놈들은 이거 나 인명이 어떻게 되지? 그래갖고 안 나와. 태극기를 들고 안 나와요. 네. 우리 독립운동 온 사람 빼고는 그 일본 말 잘하는 놈들은 안 나와. 자기들의 기득권이 싹 사라지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어를 지키고 뭐 한 것도 머리 나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지킨 거예요. 우리말을 지키고 그런 것도. 우리말밖에 몰라. 일반 서민들, 평민들. 일반 사람들이 어떤 식인지 알아요? 그 고향에서도 일본 천황 만세를 일본말로만 하면 콩깻묵을 다른 사람보다 한 5배, 6배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만세를 못 불러요. 덴노 어쩌고 저쩌고 애들을 몰라서 그리고 못하가 그럴 정도로 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실은 나라를 지킨다고 역설이죠. 좀 배우고 머리 좋은 놈들은 다 일본화 돼버린다니까. 고목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얘기. 못난 소나무 똑같은 거야. 고목나무가 아니라 못난 소나무. 못난 소나무인가요? 예. 그렇게 또 더 똑똑한 사람은 다 독립운동하러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다 또 깨달은 선각자들은 그랬지만 그것도 아닌 자들이 어설픈 지식인들, 어설픈 지식인들이 머리 좋은 놈들이 남아갖고 예. 그렇게 이제 친일 행각을 하고 앞장서고 이제 그랬던 자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해방 공간에 이게 주둥아리가 다쳐요. 잘못은 끌려갈 수도 있고 얻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이제 위안부하고 위안소에 대해서 지금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이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또 주장을 하고 징용과 징병이 강제가 아닌 또 자발적이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죠?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걔네들은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빌미를 찾은 거죠, 얘네들이. 예, 빌미. 위안부 위안소에 이제 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정신대하고 애매모호하게 섞어서 모집을 해요. 정신대는 이제 산업 근로정신대. 시대로 가는 그런 처녀들이 이제 가서 근로정신대로서 노동만 하거든요. 물론 거기서 엄청나게 빡빡 굶으면서 이제 병들어 죽는 우리 처녀들도 많고 죽고 하지만은 이제 위안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고 섞어서 모집하니까 그런 건 줄 알고 처음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대단히 짧았는데 5, 6개월 뒤에 가서 보니까 생지옥이거든요. 도망 나온 사람들이 이제 각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거 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쉬쉬 돌면서 그다음부터는 응모에 응하질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속여가지고 그거 가는 거 아니고 그 정신대 같은 거다. 군인들 그 대리미질만 좀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대 끌려간 쪽으로부터는 백올른다는 소리를 해도 그런 몸 파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이제 그런가 하고 속아서 간 사람들이 생겨나요. 위계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위계를 깨닫는 순간은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차피 강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납치해버린 거죠. 최후의 수단은 시간이 갈수록 납치로 가요. 최초에는 그렇게 섞어갖고 모집을 했고 그냥 처음에 빌미지 자발적으로 왔다. 그 몇 명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자발적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강제 그 감금소 같았던 것은 이것들이 덮는 거죠. 자꾸. 그리고 이 자체를 저희들이
안병직이라는 이 교수라는 이 작자는 서울대 내가 다닐 때는 좌파 교수로 많은 이제 삼각적인 그 서울대생들이 많이 따르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이 책도 민족경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일본으로부터 도요다로부터 큰 그 프로젝트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지원해주는 돈으로 동경대학에 이제 그 교환 교수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미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뭘 보면 아냐면 내가 아는 교수분이 국사 교수인데 동경대 강연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개비가 돼 있더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이제 거기서 완전히 바뀌구나 그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친일 이 매국 행위의 그 대부. 안병직. 그러니까 이영훈의 스승이요. 그러니까 늙어서 이 사람은 활동 안 하고 그 옛날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 안병직. 한나라당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친일파들이 후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을 주로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이전에 좌파였던 자가 친일 매국노가 되듯이 또 안병직이가 또 대표 집필을 해서 위안소의 그 일기가 있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쓴 그 일기를 분석을 하는 책을 냈어요. 일기가 이제 저 일산 근처에 어떤 농가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쪽에 규장각에 하여간 기부됐던가 뭐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부됐던가 그때는 이제 이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분석이 이쪽으로 맡겨졌는데 그들이 그걸 체계를 냈어요. 내면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들이 위계와 강제에 의해서 끌려갔다. 이렇게 거기는 돼 있어요. 위안부의 일기에는 위안부 일기 분석에는 일기 분석에는 지지들 해제에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난 뒤부터는 반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본 갔다 와서 반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 그러니까 어디서 주장하는 거 똑같냐면 일본 회의라고 하는 일본의 신제국주의 조직, 전국 조직인데 그 전국 조직이 주장하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본다면 이제 국가보안법상에 이제 그 반국가 세력이고 일본 회의가 일본 회의가 아베를 총리로 만들어요. 근데 그 총리가 이끄는 놈들 중에는 대부분 일본 회의 가담자들이 들어있죠. 그 일본 회의에 우리나라 끈앞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어떻게 된지 알겠죠? 단순한 일본을 좋아하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일 매국노요. 뭐 우리가 친미나 친중, 친러, 뭐 친독, 친일을 한다 해서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려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친하면 친하지 그렇게까지 간 거 쓸개까지 다 내주려고 하면 안 되죠. 또 실제로 지금 일본 회의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 강요로 일본 정부의 강요로 많이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도 많이 있고 상하원에 다. 그 일본 회의라는 단체의 성격이 그러면 어떤 성격인가요? 일본 회의 단체 성격은 그 기본적으로 돈을 내는 거 이제 그들이 신궁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돈을 내고 메이지 신궁, 메이지 천황의 부부를 모신 신궁인데 그 신궁에서 신궁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매년 수익이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신궁의 땅이 도쿄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거기에 많은 뭐 테니스장부터 시작해서 온갖 유락장이 다 들어서 있고 매일매일 현금이 막 때로 들어오고 그 이전에는 1945년부터 이 1990년대까지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제국주의적인 행동을 하기가 좀 그렇고 아직 일본 전계에도 좌파가 많이 남아있고 친한파도 많았고 민주주의적인 세력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주주의인 세력이 제국주의 세력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큰 행사 이런 걸 치를 수가 없으니까 큰 돈을 쓸 수가 없었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이제 원래 있었던 신관그룹이라고 해서 그런 신사를 일본 내무성에 신사를 다루는 그런 관청이 있었어요. 관청이 이제 메가더에 의해서 분리되면서 그 하나의 법인으로 독립했는데 그 두 군데가 귀둥이에요.
옛날은 관리들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신관이라는 그 관리 명칭을 옛날 걸 그대로 쓰는데 그들 양쪽 두 세력의 관계하는 자들은 예.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은 자들이 집결해서 숨죽여 남아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우경화되는 상황이 되니까 들고 나와서 가장 오른쪽으로 극우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국주의적인 플랜을 전개하고 교과서 문제도 계속 일으키고 또 국회의원도 구워 삶아서 자기들 쪽 사람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뒤집어서 해석하는 그런 일을 이제 주로 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태평양 전쟁도 우리 힘이 없어서 졌지 실은 정신적으로 패배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일본의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근대화 시설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을 근대화시키는 데 기여했지 수탈하지 않았다. 그런 역사관은 좀부터 이전부터 나왔는데 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요. 이 새로운 해석이라고 해서 역사. 그러니까 극우화된 극우 일본의 어떤 저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것이 하는 다시 건가요? 살아나는 거니까 나는 예. 그래서 신일제라고 그러는데 옛날 네오나치스라고 네, 그러지. 예. 나치스 중에 살아남은 놈들이 독일 내에서 네오나치스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것들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미군의 힘들이 약화되는 때에 또 좌파들에 대해서 또는 우파들에 대해서도 신들어 맺었을 때 독일 국민들이 변두리에서 이제 주로 민족 민주당 이런 게 민족 민주주의를 내걸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도 민족을 말하죠. 나ционal 네. 데모크라티 이렇게 주로 나ционal 데모크라티시 파르타이라고 주로 많이 그래요. 걔네들이. 나치당. 예, 나치당이 예. 옛날처럼 네오 나치스 뭐 국가 나ционal 소циali스트 안 그러고 네오 데모크라티시 이렇게 가요. 아. 그래서 이제 MP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MP 그러면 나쁜 말이에요. 왜 아까 제국주의적 민족이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MP 그러면 민족주의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크냐 제국주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듯이 일본 놈들이 이제 그런 민족주의 입장에 서서 신일제 이념을 만들어간 게 일본 회의라는 조직인 거죠. 아하. 일본 회의의 두 기둥학과 메이지 신공하고 네. 신사본청. 신사본사예요.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일제 식민 통치로 한국에게 정말 가장 큰 타격이 된 건 뭔가요? 가장 큰 타격은 우리 민족이 발전하지 못하게 만든 거. 아까 민족 말살 같은 건 예.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느 예. 나라도 말살 당한 적이 없어요.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항할 때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긴 하지만 결국 말살을 못 시킨 성공하지 못하죠. 그들이 성공한 건 뭐냐면 한국이 그들을 능가하지 못하게 만든 거. 그러니까 그대로 두었으면 대한제국의 발전 속도를 그대로 놔뒀잖아요. 놔뒀으면 1927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을 앞지릅니다. 그 OECD 통계를 보면. 예. 근데 이것들이 1910년에 그 맥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1945년 끝날 때쯤 45년 어차피 전쟁판이라 그렇다 치고 44년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반토막이 납니다. 그들이 1450달러 정도 1915년에 1450달러 정도 돼요. 1인당 국민소득 일본이. 그런데 우리가 1048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달러 차이밖에 안 났어요. 네. 근데 이게 두 배가 아니잖아요. 네. 그대의 속도로 가면 우리가 따라먹 1927년 그러니까 정확히 12년 뒤에 따라먹게 돼 있는 거야. 예. 그 속도로 가면. 예.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44년 정도 되니까 두 배가 됐어.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는 짜부라들었고 네. 물론 절대적으로 짜부라든 건 아니고 비율로 성장률이 짜부라들었고 그들은 더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두 배가 된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네. 왜? 1919년까지는 그들은 우리하고 어떠한 그런 경쟁도 안 했거든요. 그냥 수탈만 해갔어요. 수탈만. 1919년 산민운동이 나면서야 뭔가 좀 베풀지 않으면 이게 또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만들어라 그러고 학교도 뭐 고대 뭐 연희전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풀어주고 교량도 몇 개 놓고 이제 그때서 투자가 시작되는 거니까 1919년
3월 1일 직전까지는 대한제국의 발전 여력으로 네. 여세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전에는 우리 보태주기는커녕 수탈만 해갔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남년이나 이런 놈들은 그 1905년 12월 27일인가 17일에 을사늑약에 맺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도 바로 못 먹는 판이요. 네. 1906년까지는 뭐 해야만 우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뭔가 수리시설도 하고 뭣도 했다고 사기를 왕창 치죠. 네. 아무 수리시설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탈만 해갔어요. 다 아무 계획이 없어. 일본 네. 문서를 다 뒤져봐도 그들이 우리를 먹고 나서 어떠한 투자 계획이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시설 강령이 먹으면 뭐뭇을 먹자. 그런 계획은 나지 않았어요. 그 1905년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두르기 전에 그들이 만든 문서들 보면 준비된 것 안에는 한국에 투자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요것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심지어 역사도 이제 막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무시하는 쪽으로 역사를 조작하는데, 그 고향 사람이니까 알 거예요. 그 김제 벽골제. 예, 벽골제. 네, 그 벽골제가 방파제였다는 거예요. 원래 방파제인데 그 방파제는 해수가 들어온 걸 막는 게 방파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처음 듣는 벽골제 밑에는 전부 갯벌이었다는 거예요. 그 광대한 몇십 리의 넓이의 땅이. 근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수리시설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파제를 앞질러 쫙 당겨서 30리 앞질러 세워가지고 그 땅이 이제 벽골제와 그 지금 있는 방파제 사이에 갯벌이 이제 농토화된다. 그 말을 이영훈이 작자가 계속 주장하고, 그러면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우리 누구요? 태백산맥 선장반 조정래 그 선생을 뒤지게 욕해요. 사기 소설 썼다고. 그런데 그 조선 왕조실록만 봐도요, 그 지역이 광대한 호남평야는 맞은데 벽골제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문제가 용수 문제였어요. 너무 판판해가지고 용수를 가둬놨다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벽골제를 쌓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는 용수 문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다름없는 그런 논대기에서 소출밖에 안 나오는, 더 높일 수 있는데, 그래서 늘 조선시대에도 걱정거리인 그런 땅이에요. 이게 갯벌을 해서 걱정거리가 아니라 이게 물을 잘 돼가지고 이게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그걸 하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벽골제는 삼국유사에는 벽골지라고 돼 있어요. 연못이잖아요. 물을 밖에서 쳐들어오는 걸 막는 데가 아니라 물을 막아주는 거야. 밑에는 그러니까 물을 쓰는 농토였다는 뜻이고, 또 한자로 벽골제라는 말이 그 바닷가에는 안 쓰는 말이야. 늘 안에 있는 그런 둔벅이나 또는 그 강 언덕을 막을 때 제를 쓰는 거지, 한자 말 자체가. 얘네들은 그 벽골제를 쓴 삼국유사나 벽골지라고 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말 자체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럼 그 땅을 그들이 개발했다고, 일본 놈들이 개발해서 우리가 소출이 늘어갔고 1904년에 그 1048달러가 됐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코미디를 벌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 허수열 교수가 뭐 그런 건 철저히 자기가 수리조합 사업을 다 연구해갖고 그런 수리조합 공사 한 적 없다. 그걸 잘 증명을 해놨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반일 종족주의를 쓴 자들의 주장은 다 이제 일본에서 주장하는 걸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게 지금 황태영 교수님께서 쓰신 일제 종족주의, 내가 대표 저자로 쓴 대표 저자로 쓰신 일제 종족주의고, 이거를 또 반박해서 쓴 저 이용훈이가 쓴 이 친구들이 이 책에 반박해서 또 책을 냈어요. 요거를 냈어요.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보지도 마세요. 이거 제목만 알려주세요. 제목.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건 보지 마세요. 사보지 마시고요. 이건 의미 없습니다. 저자들에게 뭐 돈벌이 해줄 필요도 없고. 그 책에서 이제 여기 있는 저자들 욕을 잔뜩 해놨어요. 특히 이제 나한테 가장 많이 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영재 교수에게 또 두 번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이영재 교수가 자기 해당 부분을 반박을 할 기회를 나처럼 이제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 거야 안 줄 거야? 한번 보셔야죠.
최근 시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간도 특설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백선엽, 이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한 역사가 끼어 있는데 네. 우리가 광복군을 만들려고 예. 이제 여러 번 애를 써서 이제 윤봉길 여기 지금 옷 입고 있는데 가운데 왼쪽에는 내 쪽에서 볼 때 왼쪽에는 김구 선생이 계시고 그다음에 네. 안중근 의사가 오른쪽에 있고 예. 그 안중근 의사 옆에 윤봉길 의사가 계시고 예, 예. 이쯤에 이봉창. 김구 왼쪽에는 예. 이제 이봉창 선생님, 의사가 예. 계신데 여기서 이제 이봉창 안중근 의사는 이제 1909년이니까 10월 예. 27일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그런 작탄 의거 때문에 네. 중국 인민들이 엄청 놀랬고 특히 장개석 총통이 놀래가지고 장제스가. 예. 사억 인민이 우리 인민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에 이름 없는 젊은 청년이 해냈다고 하는 일기장을 써놨잖아요. 일기를. 예. 그때는 뭐 바쁘니까 그런지 하루하루 일기를 안 쓰고 말만 일기고 막 일주일 가끔만 쓰는데 그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일주일 것 안에. 그 저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다 사라져가던 임정이 존재 가치를 얻게 돼요. 이 작탄 의거 두 번으로. 네. 예. 이때 이제 그때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광복군을 만드는 도움을 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차일피일 어떻게 되고 또 했다가 2년 지나고 무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곡절 끝에 예. 1904년에 이제 광복군이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예. 광복군을 출범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문을 1940년? 42년 42년? 전 세계로 알려지니까 예. 여기저기 있던 우리 독립군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부대들이 예. 크고 작은 부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조선 의용대가 이제 김원봉 씨가 만든 의용대가 네, 제일 네. 컸어요. 근데 그 의용대에 김원봉이 이끌고 있었던 게 이지대인데 네. 이지대가 약 19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됐는데 예. 왕창 무너져 버려요. 예. 81명 남고 전부 광복군으로 가버려요. 아. 그리고는 이제 이 일지대라고 할 수 있는 화북지대는 예.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예, 많아가지고 집단으로 예. 이탈해서 예. 서명은 이쪽으로 온다고 말을 했는데 이탈해가지고 김두봉 등을 따라서 예. 팔로군에 들어갑니다. 아, 조선 그러니까 팔로군. 이제 팔로군의 일부가 돼버리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복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주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김일성 부대도 있었고 칠소 부대도 있었고 그런데 1939년에 간도 특설대가 조선인으로만 구성된 네. 상단은 이제 일본군도 있었고 네. 그 중간에 관부들도 이제 조선군이 많고 그다음에 사병들은 100% 하사관위원은 100% 네. 조선인으로 구성된 800여 명으로 된 간도 특설대 특공대가 만들어져요. 예. 목적은 이제 그 독립군 단체를 토벌하는 건데 예. 40년인가 41년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남은 그러니까 이쪽에 임시정부를 따라서 가거나 거기에 군대를 만드는 소식을 듣고 가거나 이전에 간 사람들을 제외한 공산주의자들로 되어 있는 우리 조선 독립군들이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 네. 조선 독립군과 중국 공산당 지하에 있는 무장 세력이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 아래 예, 지령 아래 만들어서 약 최대 병력일 때는 1만 명까지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그러면 네. 싸우는 상대는 네. 관동군하고 네. 만주군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간도 특설대는 만주군 산하예요. 근데 이제 작전할 때는 막 뒤섞여서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것들이 특히 그때는 혁혁한 전공을 간도 특설대가 많이 세워요. 조선인들이니까. 예. 그런데 1942년까지 나쁘게 말해서 다 소탕돼 버려. 우리 저 독립군들이. 예. 좌파 독립군들이. 그래서 김일성 부대는 소련으로 들어가서 그 소련군이 돼 버리고 예. 친소 부대는 들어가서 이제 무장 해제돼 버리고 그다음에 남은 이제 우리 조선인 좌파들은
그 연안으로 가가지고 이제 팔로군에 이제 완전히 팔로군에 있는 조선인 부대로 편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백선엽 씨는 1942년에 만주군 장교인데 예.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이적이 되기를 아니 뭐라고 하죠? 파견. 네. 그래서 간도 특설대에 들어가요. 1942년에. 그러니까 1941년경이나 이런 때는 일체 조선인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자기 과거 기술을 애매모호하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간도 특설대는 이재의 목적으로 일본이 만들었고 우리는 그 말려든 꼴이 빼도 박도 보다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조선인 독립군의 심장에 총을 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고 그리고 쏘고 그랬다. 그건 자기가 한 건 아닌데 내가 보면 맥락이 마치 그 부대가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42년에서 갔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다른 기록이 하나가 그때 자기는 조선인 독립군을 눈에 씻고 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은 뭐 일반적인 간도 특설대 네. 임무와 기능에 대해서 쓴 거고 두 번째는 자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은 검증돼야 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검증 안 했어. 우리 사학자들이 아무도. 그리고 그 민족문제연구소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우리 한충원에 묻냐 안 묻냐 따지기 전에 묻을 사람인지 안 묻을 사람인지 가려야 될 게 아닙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퍼스널 히스토리를 끝까지 추적해야 돼요. 네. 근데 그 간도 특설대는 쉬운 게 전부 조선인으로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들이 뭔가 일기장을 남겼든지 뭔가 친척한테 어록들을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기서 뭐 했냐 알아볼 수 있는데 내가 읽어본 기록에 의하면 단 한 군데도 그 사람 말 이상으로 그 확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단정할 수 없죠. 우리 국립묘지 못 모시기 아니 매장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개연성도 있고 또 반대의 개연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런 친일파라면 묻으면 안 되죠. 거기 독립투사들도 같이 계신데.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통하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예. 아까도 그 통하이지만 만주철도 또 통하는 역사가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48년에 만들어진 건데 국가가 서자마자 만들어지고 국회를 중심으로 이제 특경대니 뭐니 해서 이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을 집행을 하다가 집행 도중에 이승만이 친일파 경찰들을 몰고 와서 그 재판소고 검찰소고 다 없애버려가지고 이제 못했죠. 그렇지만 그 법은 남아있어요. 그 법에 따르면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A급과 B급인데 A급은 세 가지로 또 세분돼 있어요. 하나는 을사늑약에 직접 쌓이는 자.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한일합방 조약이나 기타 그 관련 조약에 쌓이는 자. 세 번째는 독립군을 우리 독립군과 그 가족을 살상한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독립군하고 싸웠으면 백선엽이 예. 거기 들어가죠. A급 반민족 행위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말대로 눈에 씻고 봐도 없었다. 거기에는 간도 특설대에 들어간 자를 그렇게 반민족 행위자로 보지 않았어요. 개개인들을 들어갔어도 그 짓을 안 했으면 이제 다 면제되는 거거든요. 죄적을 추적해서. 근데 이제 B급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습작한 자, 공무백자남 그 자귀를 받은 자. 두 번째는 뭐 중추원, 네. 그 벼슬을 받은 자. 장, 네. 부의장, 의장, 부의장, 참의. 홍영표 할아버지가 네. 예. 그래갖고 사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자 해서 쭉 그 악질 친일파들만 나열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악질 죄적이 현저히 악질적이지 않은 자는 이제 다음 규절에 뭐가 있느냐면 근신자인데 나머지 뭐 그 육군 소장을 했든지 중장을 했든지 무슨 경찰을 했든지 근데 나쁜 짓은 별로 하지 않았어. 뭐 일본 공무원을 했든지 또는 식민지 총독부에 있었든지 그러면은 친일파는 친일파인데 그 자들은 생겨요. 이 법이 시효를 다한 뒤까지는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근신할 아이가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가 됐냐면
자기의 죄적을 공개 반성한 자는 죄를 면한다. 이게 상당히 온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런 처벌을 말할 때는 군사 점령지와 식민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군사 점령지는 군법에 의해서 계엄령이 떨어지잖아요. 그 전쟁이 나면 그에 의해서 바로 그 이적의 죄, 이적 행위자 죄를 따라 이제 처벌해야 돼요. 그것은 적군이 지나가는데 잠을 재워주거나 어디로 가는 길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죄적으로도 극단적인 처벌을 하는 거니까 군사 점령지, 일본군이 점령했던 중국 땅 같은 데에서 중국 정부가 처벌할 때는 아주 최대주의로 처벌해요. 끝까지 자금까지 추적해서. 근데 식민지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삶이 식민지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차도 타야 되고, 그들이 만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자식들 가르쳐야 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쌀 팔기도 해야 되고, 사기도 해야 되고,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그놈들 비위 안 상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만 해도 민족 말살하려는 시점에서는 애국이요. 민족을 유지시키는 것만 해도. 그런 데에서는 숨만 쉬어도 친일이에요. 식민지에서 숨만 쉬어도 친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친일적인 사람을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악질 친일파만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주의적 미니멀리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그렇게 최소주의에 따라 대단히 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집행을 못해서 통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규칙을 따르거나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 백선엽은 죄적이 모호한 자야. 더 연구를 조금 더 수사자들이 더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뭐 물론 가서 데모할 사람은 데모하는 건 자유지만 뭐 여기 서울 방송에서 그 편 들어서 막 해도 상관없어. 그건 자유니까. 나는 나의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나는 나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친일파를 만약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원래 이제 국가보안법은 반공법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했지만 어느 때부턴가 이데올로기를 빼버렸어요. 왜 북한이 이데올로기를 빼버리고 다 김일성주의로 가버리고 김일성 백두혈통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왕조잖아요. 사회주의라는 이름은 지금도 쓰는지 모르지만은 쓰긴 쓰는데 그 자기들 그 기울단속용으로 쓰지 제도는 없잖아요. 쌀 하나도 안 나눠주고 뭐 자기들만 나눠 먹는 것 같은데 그 높은 사람들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분단된 국가의 그 현실적인 필요에서 이제 이게 있는 건데, 가령 우리가 삼국 시대에도 그때도 이제 싸웠으니까 간첩도 있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간첩은 이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놈들이니까 처벌하겠지만, 거기 신라 사람인데 포석정에 앉아서 계속 백제 왕 칭찬만 해. 백제 사람인데 앉아서 맨날 신라 왕 칭찬만 해. 또 거꾸로 고구려 사람인데 백제하고 신라 왕만 칭찬을 하는 백성이 하나가 있으면 고구려의 안보가 하나만큼 위태롭죠. 같은 민족이니까. 그냥 어디로 가면 그냥 바로 국적이 생기는 같은 말을 쓰는 민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100명이 그래, 나중에는 1000명이 그래, 나중에는 50만 명이 백제의 왕하고 신라 왕만 칭찬하고 있어. 고구려. 그 고구려는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자발적인 찬양자, 자발적인 그 정책 집행자. 가령 그 백제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고구려 사람이 자발적으로 집행을 해줘. 막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참여하고 집행을 해줘. 어떤 정책들을. 이런 상황을 현재 우리나라 간첩죄로는 못 잡습니다. 간첩은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 걸 정확히 증거로 제시를 해야 되고, 또는 물증으로 그걸 입증을 해야 검사가 소출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을 하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내란죄나 간첩죄로 그걸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다 증거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이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이 노동당이 결정한 거 그것을 따라서 여기서 집행하고 있거나 자기가 무슨 단체를 만들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러고 있는 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화문에서
중국 공산당 만세를 50만 명이 불렀다. 우리나라가 흔들립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같은 민족인 노동당 만세를 50만 명이 아니라 5만 명만 불러도 그 나라는 존재 가치가 없거나 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많으면 북이 더 옳다는 이야기인데 그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북을 찬양하거나 북의 정책 방침을 집행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예요, 원래. 국가보안법은 북쪽을 향해서 일단 만들어진 거죠. 북한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고 그 안에서 어떤 그들을 지지하는 단체 정당을 만들거나 하면 그게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를 처벌하거나 예.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하거나 그들의 말을 집행하거나 자발적으로 또는 그걸 따르는 자, 도와주는 자를 처벌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은 그런 우리 적어도 헌법상으로 우리 반국가 단체고 또 그것을 따라서 여기에 작은 단체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제 찬양 고무 뭐 그들의 동조자들이거나 집행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북을 향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지금은 한 6번에 걸쳐서 국가보안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인권 침해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친고죄도 자기 어머니나 친인척이 자기 자식이 그런 사람인지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처벌 안 해요. 죄를 경감한다고 돼 있다고. 죄를 면한다. 그 다음에 그걸 잡아야 되는 검사나 경찰이 그 상대 피의자가 친척이야. 네. 친척이면 이 사람은 그걸 추적할, 그걸 소추하거나 조사하고 소추할 그 의무로부터 면해져요. 안 하더라도 처벌로부터 면해져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요소를 싹 없애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지금 이제 존속 가치가 아직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그러면은 북쪽에만 쓰고 남쪽을 향해서는 못 쓰냐?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개정하지 않고도 이 검사 새끼들이 멍청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검사 새끼들이 바로 낙성대 연구소 거기를 방공단체로 몰아서 일본어에 끈앞풀로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고치고. 근데 또 누가 시비 걸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별히 손보려면 손보고 그러는데 급하면 그것도 쓸 수 있는 건데 검사 자식들이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건 북쪽에 을 향한 빨갱이 잡으려고만 있는 줄 알아요. 이건 친일 매국노도 잡을 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매국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 사항이 다 해당된다는 거죠.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아까 그래서 반일 독립국가라고 하는 우리 국채를 훼손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국가보안법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저기 교수님 독일에서 공부하신 거죠? 예. 독일인들의 역사 인식하고 한국인들의 역사 인식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하고 독일을 비교하면 안 되죠. 네. 독일은 독일 놈들하고 일본 놈들을 비교해야지. 똑같이 침략 전쟁을 범했던 나라잖아요. 예. 근데 일본 놈들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예. 일본 수상놈이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고 미국 항의가 계속되자 저는 안 가고 또 내가 강요하고 이제 국회의원들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꼴은 독일로 상황을 바꿔놓으면 히틀러 묘에 가서 술 따라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독일은 역사 부정죄가 만들어진 지 오래돼 가지고 가령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히틀러 찬양한다는 건 반드시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죽였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지 않았고 딴 놈들이 연합국이 일으켰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자를 최고 7년까지 때릴 수 있는 법을 이미 만든 지 오래예요. 그럼 뭐 웬만하면 말 잘못하면 다 2년 3년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극우 세력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바가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극우 세력 중에는 친일 매국노적인 놈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우 세력의 기원은 친일로부터 기원하기보다는 6.25로부터 기원해요. 6.25 때 나라를 지켰고 우리는 피를 흘렸는데 좌파들은 그걸 중시하지 않고 뭐 민주화만 팔아먹고 또 뭐 조국 건설 기간에 한 사도 안 뜬 놈들이 맨날 국가도 다 말아먹고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들이 이제 극우 세력으로서 이제 원래 본류고 거기에 붙어서 옛날부터 친일파들이
이승만에 붙어갖고 해먹은 친일파들이 이제 있듯이 똑같이 그런 친일파들이 매국노 자손들이 붙어 있죠. 붙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수로 보이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또 소수로 보이는데 왜냐 이번에 선거 치를 때 보면 또 윤봉길 여사 손녀딸을 갖다가 네, 그 일본 네. 비례 1번에 해놓고 말이 감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극우 세력을 몽땅 다 친일 매국노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의 극우 세력은 다 제국주의적이거든요. 예외 없이 제국주의적이야. 그냥 우파 보수파들은 이제 이 정도 그 위안부가 뭐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는 말을 뭐 믿을까 말까 하다마는 위안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문명국가의 치욕이지.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니까 거기 우파야. 구구파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었고 자기들이 와서 장사했고 위안소 같은 거 국가가 꾸린 적이 없고 그냥 그게 이제 그거 일제. 일제예요 그런 놈들은. 그래서 우리가 반일을 할 때 일본 국민이나 일본이라는 나라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꼭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일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우리 반일 독립국가 할 때도 그런 뜻이고 추호도 이 점에서는 오해가 없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본 사람하고 친하고 이런 것은 다 우리 국력이지 결코 약점이 아니고 결함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 우리 친한 놈이 많아야 우리가 일본을 먹든지 쌈든지 그 스시마를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마시스? 다케시마 뭐 독도를 뒤집으라고 자꾸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그러는데 다케시마 거꾸로 해보세요. 다케시마 마시케다. 마시케다. 다 그놈들 말을 우리가 먹으면 다 맛있는 것들이 걔네들이 스시마가 자기 땅이라고 해봤자 쟤들한테는 맛도 없어요. 우리가 먹어야 맛있으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한번 또 시간을 더 내주실 수 있나요? 아마 다음 달은 그 이영재 박사께 아까 기회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렵고 그다음 다다음 달부터는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또 구한말 역사가 나왔지만 구한말 역사를 자세하게 재미있게 또 이득신 그 작가님하고 좀 재미있게 또 약간 코믹하게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대한제국 전후사라는 제목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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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